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득수입니다. 제가 이번 2월에 좀 저처럼 편향적으로 책을 읽어도 괜찮다는 좀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위로가 될 만한 문장을 만났는데요. 정희진 작가님의 책이었어요. 좀 편파적이지 않은 가치는 의미가 없다. 사실 이 말은 동의와 반복이다. 편파성 자체가 의미이기 때문이다. 편협한 책 읽기는 편협하지 않다. 편협을 기점으로 좀 나만의 세계관을 확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2월에 읽은 저의 편향적인 책 9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김상욱 교수님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입니다. 좀 제가 문과생이기도 했지만 학창 시절에 유독 과학을 못했거든요. 특히 물리, 화학은 늘 최하 점수를 받을 만큼 어려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학책 중에서도 물리나 화학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눈으로만 책을 읽을 때가 많아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은 좀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좀 제목이 너무 멋지잖아요. 윤동주 시인님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서 따온 제목인데, 이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자는 마음으로 하늘은 우주와 법칙, 바람은 시간과 공간, 별은 물질과 에너지, 여기에 인간을 더해 좀 제목을 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원자에서 시작해서 분자, 물질, 생명, 인간, 사회로 이야기가 확장돼서 나가요. 좀 많은 북튜버분들이 문과생이 읽기 쉬운 과학책으로 추천해 주셔서 용기 내서 읽기 시작했는데, 첫 챕터가 이제 원자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물리를 얘기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양자 역학을 설명해야 되고, 또 그러다 분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화학을 얘기해야 되고, 한 100페이지 정도는 한 문장을 여러 번씩 다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면서 힘겹게 읽었거든요. 요즘 문송이라는 말도 있던데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100페이지까지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진짜 문송이었어요. 하지만 책 중간중간 시적인 아름다운 문장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도저히 못 읽겠다 싶다가도 또 이런 문장들을 만나면 또 머리 지어 들어가면서 읽게 되는 책이었고, 한 100페이지 정도 넘어가면 이제 별과 우주,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이라 앞부분보다는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물질은 기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쿼크예요. 이런 입자들이 모여서 원자를 구성하는데, 원자는 기본 입자와는 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게 되거든요. 이를 창발이라고 합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원자는 9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원자들이 모여서 또 분자가 돼요. 이 분자 역시 각 원자의 특성과는 다른 특성을 만들어내는 창발의 과정을 거쳐요. 분자들이 모여 물질을 만드는데, 이 생명이 있는 생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태양, 바위 같은 무생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태양과 별을 이루는 원자들은 이제 서로 결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생명도 에너지를 이용해서 살아가요. 이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생물은 생존을 위해 원자를 보존하고 복제를 한다는 건데,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를 계속 복제해요. 이 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나고, 변이 과정에서 진화에 유리한 형질이 더 많이 살아남게 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생물종 중에서도 유일하게 허구를 통해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의미를 찾는 행동을 하지만, 우리 인간종 역시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의 집단이 갖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인 죽음으로 돌아가요. 나는 죽지만 나를 구성하는 원자는 소멸되지 않고 재배열돼서 다른 것의 일부가 되거든요. 김상욱 교수님은 이를 흙이 되고 나무가 되어 어떤 책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문장으로 표현하시는데 너무 멋지죠. 이 책은 원자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문화와 우주, 죽음 이후까지를 아우르는 좀 거대한 과학책이기도 하지만, 시적이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우주와 생명의 신비를 다루고 있는 인문학책으로 읽히기도 해요. 좀 저처럼 문과 출신인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저는 읽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네, 다 읽고 나면 또 다시 재독을 하고 싶어지는 책이에요. 좋은 문장들도 너무 많아서 필사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상욱 교수님이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이 사랑에 대해 얘기하는 챕터도 있는데 이 장이 또 압권이거든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궁금하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샌드라 길버트와 수정 구바의 여전히 미쳐있는입니다. 이 책은 저희 채에 정희진 작가님이 추천사를 쓰셔서 출간하자마자 장바구니에 담아뒀다가 이번 2월에 읽은 책인데요. 샌드라 길버트와 수정 구바는 1979년에 출간한 다락방에 미친 여자로 19세기 여성 작가들 제인 오스틴, 에밀리 브론테 등의 삼가 문학을 되살려낸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44년 만에 여전히 미쳐있는을 출간해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여성 운동사를 정리해주고 있어요. 연두색 바탕에 이 보라색 글씨가 굉장히 좀 강렬한 표지였는데 책 내용도 굉장히 강렬하고 흥미롭습니다. 책 두께는 이게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몰입감도 좋고 번역도 좋아서 좀 어렵지 않게 읽은 책이에요. 여성운동은 여성 투표권이 인정된 1920년대까지를 이제 제1물결로 또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제2물결로 보고 있는데 1990년대부터 젠더, 인종, 계급 등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에 도전하는 제3물결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1950년대는 가부장제가 만든 성 역할 분리로 행복한 가정주부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시기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이 순응적 태도 아래 분노나 저항이 숨겨져 있던 시기로도 봐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실비아 플러스를 예로 듭니다. 1960년대는 실비아 플러스가 이제 초기 페미니즘 시대를 남기고 자살을 하기도 했는데 여성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에 주목하기 시작한 해예요. 경구용 피임약이 출시되면서 이제 순결에 대한 간섭을 거부하기도 하면서 성별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제2의 성에 대한 이론이 나온 시기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1960년 시작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반전운동에 뛰어들어요. 대표적으로 수전 순택, 존 디디온 등이 있는데 이 반전운동을 계기로 여성운동이 부각되기 시작해요. 68혁명이 전 세계를 휩쓸던 1968년 브레즈어를 불태우는 등의 가격한 여성 해방운동 역시 시작됩니다. 1970년대는 여성 해방운동을 하는 연대 조직들이 생겨나요. 매 맞는 여성들 쉼터나 강간위기센터 등이 생기기도 하고 여성 차별 철폐 정책 등이 논의되기도 해요. 케이트 밀리색의 최초의 페미니즘 문화 비평서가 생기기도 하고 토니 모리슨이나 마거릿 애트우드 같은 이제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오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이 여성운동이 좀 여러 갈래로 나눠지기도 했던 시기이면서 여성운동을 혐오하는 백래시가 시작되기도 했어요.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레이건 대통령이 성평등 헌법 수정안 제지를 처리하면서 기득권이나 백인 남성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여성운동을 비난하고 혐오하던 시대였는데 레이건 정부는 가족의 가치라는 프레임으로 여성운동과 동성애를 탄압하고 또 이 시대 신자유주의가 이제 도래하면서 사회복지 없이 축소되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성학이 이론적으로 탄생한 시기이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주디스 버틀러가 있고 1988년 플리처상과 1993년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토니 모리슨을 비롯 좀 문학계에서도 여성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던 시대였어요. 대중문화에서는 마돈나가 유명하잖아요. 마돈나는 가수이자 배우이기도 했지만 또 사회운동가이기도 했거든요. 대중음악의 선두주자이기도 했지만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어요. 2000년대는 제3물결로 분류되기도 하는 시기인데 여성운동이 성숙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젠더를 넘어서서 큰 문제들, 나이, 장애, 동물, 기후위기, 환경 등으로 뻗쳐나간 시기이기도 한데 제가 좋아하는 리베카 솔리, 6번째 멸종으로 플리처상을 수상한 엘리자베스 콜버트 등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은 결국 여성의 불평등에서 시작한 여성운동사가 좀 도달한 지점이 어디인지 이 학대되어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책으로 읽었거든요.
여성 문제로만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이 혼돈의 시대 뭐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끌어안고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확장돼야 하는 좀 당위성을 느끼기도 했고 요즘 정치적으로도 여성 대 남성을 분열시키고 이용하다 보니까 이 혐오나 갈등이 더 커지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젠더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문제들을 좀 함께 고민하고 연대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들기도 한 책이었고요. 각성한 여성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회적 의제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지, 보편적인 문제로 좀 나아가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구독자분들께는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희정 작가님의 뒷자리입니다. 희정 작가님의 책을 사서 읽는 건 좀 저에게는 연대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희정 작가님은 스스로를 기록 노동자라고 부르면서 이제 노동 투쟁 현장을 비롯한 싸우는 사람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를 찾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하세요. 아마 제 채널에서 좀 자주 소개드리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 희정 작가님이 아닐까 싶은데 요즘 신간을 꾸준히 내주셔서 너무 좋아요. 뒷자리는 그동안 누군가의 싸움에 대한 기록한 글들을 모아 엮으면서 싸움이 끝난 뒤에 뒷자리를 함께 기록한 책이에요. 싸움은 끝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이 싸움 후에 생긴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일부 여전히 남은 사람들에서는 밀양에 송전탑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남아서 송전탑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흔적을 기록하고 50년간 미 공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쓰이다가 이제 우리 정부에 반환돼서 50년 만에 폭격 소리가 없는 푹 잘 수 있는 아침이 평화임을 깨달은 밀양의 사람들을 만나서 미군도 또 우리 정부도 책임지지 않는 이제 남아있는 포탄을 치우는 일을 기록합니다. 원래 핵 발전소는 사람이 사는 인근에 지으면 안 되지만 마을이 있는 곳에서 반경 914m 떨어진 곳에 지금 세워지고 있는 월성원전에 맞서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2부 우리 싸움은 누가 기록하는가에서는 이 수면 위로 잘 보이지 않는 여성들의 투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롯데 호텔 파업과 성희롱 집단 사건, 고등학교 내에 벌어졌던 스쿨미투, 또 콜센터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과 요즘 흔하게 좀 앓고 있는 왜 근골격계 질환이 1980년대 후반 경견환 증후군이라는 신종질병으로 1, 2, 4, 3다몽들이 좀 흔하게 앓던 질병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 질병이 1995년이 돼서야 이 산재로 인정됐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3부 들리지 않아도 목소리는 존재한다에서는 이 대구 지역의 최대 산업단지지만 대구 사람들에게는 낡음과 열악함을 떠올리게 하는 청소공단의 이야기를 통해 이 고다자,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노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뒷자리에서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고려인 이야기였는데요. 한 번도 고려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요. 희정 작가님은 강주에 있는 고려인 마을을 찾아가 고려인 데모라고 불리는 신주야 대표를 만나 고려인의 삶을 기록해요. 일제 탄압을 피해 연해주로 이주해서 땅을 일구고 말을 형성하고 살았던 고려인들은 1937년 러시아 영토 내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라는 명령에 갑자기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강제 이주를 당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를 찾아내서 기록한다는 것의 무게, 희정 작가님이 스스로 선택한 글쓰기가 저에게 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책이었고 희정 작가님이 세상 대단하게 느껴진 책이기도 했어요. 일부러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는 사람도 많은 시대에 이 구석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희정 작가님을 응원하고 싶고 희정 작가님을 통해 이 보게 된 세계에 관심 갖고 싶다는 좀 욕심이 생기기도 한 책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신데요. 은유 작가님의 해방해방입니다. 이 책은 지금 제가 재독을 하면서 필사 중인데요. 이 줄침 문장만 필사하고 마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았던 책이라 한 꼭지씩 다시 읽고 그 꼭지에서 이제 줄침 부분을 필사하고 있어요.
해방의 밤은 질문을 던져준 독자, 친구,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를 묶은 서간체 에세이예요. 책을 통해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 편지와 서평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읽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었어요. 은유 작가님은 밤은 웅크린 존재 등이 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동자가 연장을 내려놓고 펜을 잡는 시간, 사유가 시작되는 시간, 존재를 회복하는 시간이라 제목을 해방의 밤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관계에서 시작해서 상처와 죽음, 편견과 불평등, 배움과 아이들로 확장해서 나가요. 이 해방의 밤은 은유 작가님이 건너온 가부장제 사회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느낀 억압으로 시작해서 사회적 고통, 나의 무신경함이 누군가의 평화를 깰 수 있다는 자각, 약자의 입막음이 평화가 아니라는 깨달음 등 좀 읽는 사람이 되고부터 편견을 깨고 해방을 막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사유 등을 이 은유 작가님만의 문체로 너무 잘 살려낸 책이에요. 이 책은 은유 작가님의 사유와 문장만으로도 너무 훌륭한 책이라 진짜 많은 구독자분들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은유 작가님은 이 엄마이자 프리랜서로 바쁜 일상을 살아내다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나서 제주에서 자취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너무 멋지죠. 저도 이제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 6년 뒤에 자유를 찾아 떠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방의 밤을 읽으면서 이 6년 동안은 책을 통해 자유를 찾고 해방을 맞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또 여실히 느낀 책이기도 합니다. 문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은유 작가님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할레드 호세이니의 연을 쫓는 아이입니다. 이 책은 20년 전인 2003년에 출간이 됐고 저도 그때 도서관에서 대여를 해서 읽은 책이었어요. 이 리커버된 책으로 이번에 구매를 해서 제독을 하게 됐는데 1월에 읽은 책으로 소개해드린 전쟁과 학살을 너머해서 이 탈레반 정권이 다시 권력을 차지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읽으면서 연을 쫓는 아이가 생각나더라고요. 할레드 후세이니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미국 작가인데 1965년 카불에서 태어났지만 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파리로 넘어갔다가 1980년 미국으로 망명한 미국 시민권자예요. 의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쓴 소설이 연을 주는 아이라고 하는데 틈틈이 쓴 이 소설이 240주 이상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었다고 해요.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교는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수니파는 이슬람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종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시아파는 이슬람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파이고 이 종주국은 이란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교리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수니파는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에 이슬람 사회의 지도자 중에서 칼리프를 선출하면 된다는 이 아라비아 사회 관행을 중시했다면 시아파는 무함마드를 이어 최고 지도자는 이 무함마드의 후손이어야 되고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만이 진정한 계승자라고 인정해요. 지난해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좀 정상화되긴 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수니파가 대다수인 사우디와 시아파가 대다수인 이란은 사이가 계속 좋지 않았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수아파인 파슈투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지만 시아파를 믿는 하자라인이 소수민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하자라인은 외모가 좀 동양인에 가깝고 언어도 하자라어를 사용하는데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좀 특히 탈레반 정권에서 대학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연을 쫓는 아이는 두 소년의 우정과 배신, 속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소년 중 이야기를 끌어가는 하자인 아미르는 수니파이자 파슌투닌으로 이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 알리의 아들인 한 살 어린 핫산과 형제처럼 자라는데 핫산은 시아파인 하자라인이에요. 이 연을 쫓는 아이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줄거리를 아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제처럼 자랐지만 이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이하고 싶은 마음에 핫산을 배신한 아미르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 아버지 바바와 미국으로 망명을 오게 되고 미국에서 난민으로 처음에는 살다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결혼까지 하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절친이었던 라임 한에게서 전화가 와요. 야, 착해질 기회가 있으니 파킨스탄으로 좀 나를 만나러 와라. 아미르는 좀 평생 하산을 배신했던 일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있다가 숙제하기 위해 파킨스탄으로 날아갑니다. 연을 쫓는 아이는 한번 읽기 시작하면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몰입감이 좋고 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소설이에요. 하지만 이야기의 재미보다 이 이야기가 그려내는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상황이나 민중들의 삶이 너무 잘 보이는 소설이어서 고전으로 남을 만한 그런 소설이지 않나 싶은 책이었어요. 연을 쫓는 아이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북부 동맹군이 카불에 입성하고 탈리반 정권이 쫓겨난 이후에 쓰여진 소설이에요. 이 아프가니스탄에도 봄이 곧 올 거라는 희망에 대한 열린 결말로 소설은 마무리가 되는데 구독자분들도 다들 아시지만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리반 정권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권력을 잡고 여성들과 민중들은 다시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결말이 저는 좀 너무 슬프게 다가왔거든요. 이 봄이 오지 않았다는 거, 다시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던 책이에요. 연을 쫓는 아이는 디아스포라 문학인데 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할리드 호세이니가 아프가니스탄을 그리고 있지만 저는 이 소설이 가지는 의미가 이 하자인 아미르가 다수민족인 수니파이자 파슈투닌으로 이 기득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지럽던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다는 거. 이 할레드 호세인 역시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관광객의 시선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점을 좀 자각하면서 쓴 소설 같아서 이 소설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민중들에게 이 소설을 좀 헌사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기에는. 문학이 가진 힘이 무엇이고 이 문학만이 인간의 삶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은 소설이기도 했어요. 저처럼 20년 전에 이 소설을 읽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재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정치적인 상황에 놓인 지금 읽어보시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세계가 좀 넓어지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정희진 작가님의 편협하게 읽고 치열하게 쓴다입니다. 이 책은 정희진의 글쓰기 시리즈 세 번째 책인데요. 이 여성학자로서의 정희진 작가님의 글을 볼 수 있었던 책이에요. 정희진 작가님을 자신을 편협한 독자라고 하는데 이 작가님이 사랑하는 책은 좀 대부분 잘 팔리지 않는 책이라는 거예요. 전압이 높은 책, 나를 소생시키는 책을 좋아하신다면서 27권의 책사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깨는 책이 나를 어떻게 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내 인생관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좀 멋진 사유와 함께 보여주고 계세요. 오프닝에서 정희진 작가님의 글이 위로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는 매사에 호불호가 분명한 편이고 불호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선호하는 책이 있고 즐거움을 느끼는 데에도 나만의 방식이 있다. 즐겁지 않다면 왜 읽겠는가? 저는 이런 정희진 작가님의 고집스러운 면이 너무 좋아요. 책의 머리말에서 서평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안 팔리는 책이나 잘 안 읽히는 책, 보상 없는 책, 권력자를 비판하는 글을 쓰는 삶이 얼마나 외로울지 또 하스만이 외로움과 고통을 극복한 글은 얼마나 위대할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정희진 작가님의 서평을 모아여 끈이 정희진 글쓰기 시리즈가 저에게는 너무 위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나는 왜 정희진 작가님처럼 읽을 수 없을까 좌절도 하고 이 서평을 쓰신 책들을 열심히 알라딘 장바구니에 담으면서 정희진 작가님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좀 열심히 잘 읽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요즘 저의 지적 세계를 가장 넓혀주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팟빵에서 하는 정희진 작가님의 공부라는 매거진도 너무 좋거든요. 정희진 작가님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은 공부 구독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새벽 3시의 몸들에게입니다.
이 책은 정희진 작가님의 편협하게 읽고 치열하게 쓴다 해서 이 서평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독한 책인데요. 22년 9월에 제가 자주 가는 독립서점에서 구매해서 읽은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정희진 작가님 서평을 읽으면서 나랑 다른 책을 읽으셨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진짜 제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새벽 3시의 몸들에게는 아픈 몸들, 돌보는 몸들, 그런 아프고 돌보는 몸들이 서로 맺게 되는 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고통과 돌봄은 상호적이고 쌍방향적이기 때문에 좀 잘 돌보고 잘 돌봄을 받기 위한 연대와 공감을 끌어내는 책이에요. 제목이 왜 새벽 3시인지 한번 읽어봐 드리면 새벽 3시는 이 변화들이 가장 날카롭게 지각되는 시간이다. 통증에 들쑤심에 속절없이 지새우는 밤의 새벽 3시를 쏟아지는 잠을 떨치며 지친 몸으로 아픈 이의 머리맡을 지키는 새벽 3시를 나이 들어가며 정 같지 않은 몸을 마주하게 되는 새벽 3시를 떠올려 보자. 새벽 3시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나 돌보는 사람이나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돌봄 노동이 가족에게 전가됐다가 지금은 가족같이 돌봐준다는 이 돌봄 노동자에게 의지하고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이상을 해체하고 가족 바깥의 관계들을 확대해서 나가서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의 상호성, 이 돌보는 시간을 둘만의 시간으로 고립시키지 말고 공적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문해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보통은 좀 센티멘탈한 외로움이 아니라 혹독한 외로움이라고 하는데 이 내 몸의 고통은 나만 알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쓴 글이 아픈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고통을 글로 쓰면서 치유의 과정을 겪기도 하는데 이 질병을 통과하는 여정을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아프기 전과 아픈 후의 삶은 분명 여행처럼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아픈 시간도 나의 삶이고 그 시간 역시 잘 살아내야 한다는 통찰을 주기도 했고 시민의 재정의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늙고 아플 수 있는데 이 젊고 건강하고 노동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시민이 아니라 늙고 아픈 사람 역시 시민이라는 재정의를 통해서 시민적 돌봄을 만들어 나가야 고통과 돌봄이 고립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준 책입니다. 이 책 소개는 정희진 작가님의 서평으로 마무리할게요. 이 책은 건강을 읽으면 모든 것을 읽는다와 인간관계를 읽는 것은 모든 것을 읽는 것의 차이를 알려준다. 무병장수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아프더라도 이해와 돌봄의 인간관계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건강과 그렇지 않은 상태의 경계, 잘 아플 권리, 고통은 삶의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방식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옌 랭커의 딩시 마을의 꿈입니다. 이 책은 제가 구독하는 소래 서재님이 한 2년 전쯤의 영상으로 소개해 주신 책 같은데 한번 읽어봐야지 했다가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서관 책장에서 눈에 확 띄어서 읽게 됐어요. 옌 랭커는 중국 사회의 민감한 부분을 소설로 다루다 보니까 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여러 차례 군사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고 해요. 딩시마을의 꿈 역시 출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사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딩시마을의 꿈은 자본주의를 비판한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중심 소재는 매열이에요. 공산당이 매열을 장려해서 사람들은 피를 팔기 시작하는데 딩시 마을 사람들 역시 피를 팔아서 마을이 부유해져요. 매열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던 딩후이는 주사기를 재활용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 에이즈에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딩후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 이제 돈 묻은 토마토를 놓아두고 딩후이의 아들 샤오창이 이 토마토를 먹고 죽게 돼요. 아들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 간군장을 관리하면서 간을 팔아 이윤을 챙기고 결혼 전에 죽은 사람들의 음혼을 주선하는 일로 이제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아들인 좀 당후이를 꼬집고 달래고 마을 사람들과 중재시키기 위해서 샤오창의 할아버지이자 이 딩후이의 아버지 딩수이 양은 갖은 애를 쓰게 됩니다. 이 소설의 화자는 독이 든 토마토를 먹고 죽은 샤오창이에요. 이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이 인간의 탐욕, 이기심, 물질 숭배주의 등이 더 참담하게 다가왔어요.
돈 앞에서, 탐욕 앞에서는 어떤 이념도 신념도 없고 인간성마저 상실하게 된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기도 했고,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좀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인 부 앞에서는 좀 신념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뭐 나만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서 결국은 쳇바퀴에 올라타지만 이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쳇바퀴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타고 있자니 또 삶이 마무되는 기분이 될 테고, 이게 지금 우리의 자본주의 현실이지 않나 싶어요. 연을 쫓는 아이에서도 느꼈지만 이 딩시마을의 꿈 역시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느껴지는 소설이었어요. 물질적 욕망 앞에서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하는 인간성, 우리 인간 삶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책이었고, 사회파 소설을 좋아하는 구독자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올해의 대작으로 읽고 있는 태백산맥 2권입니다. 영화 건국전쟁이 누적 관계수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 역사를 왜곡하고 이승만을 찬양하는 영화 관객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게 저는 솔직히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태백산맥을 읽는 게 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태백산맥은 여순항쟁 이후 자익계열 시민들의 분기가 실패로 돌아간 후에 별교, 순천을 중심으로 우파와 좌파 그리고 민족주의자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그려내고 있는 소설인데, 여순항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전라남도에 토벌대를 내려보내고 사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민중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학살까지 자행해요. 이때 여순 수천 사건으로 민간인 7천여 명이 학살됐다고 추정된다고 하고, 이 제주 4.3 사건 때만 해도 3만 명이 학살됐다고 추정하거든요. 80년이 지난 지금 이 윤석열 친일 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던 이승만을 찬양하는 영화가 개봉하고, 또 이 누적 관객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게 솔직히 너무 비참하고 참담하게 느껴졌어요. 1945년 미국에 관한 법령으로 미국의 자유판매제가 도입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매점 매석을 해서 쌀값이 300배까지도 폭등을 하거든요. 미군정은 1년 만에 급하게 미국의 자유판매제를 폐지하고 일제말 시행했던 쌀 공추제도를 부활시켜요. 쌀을 효율적으로 공출하기 위해서 일제 식민기구들을 다시 재생시키고 친일 경찰들을 다시 채용합니다. 우리나라 기득권의 시작이 자유주의 확장을 파고들어 이 매점 매석으로 돈을 번 기회주의자들과 미군정에 의해 살아 돌아온 친일 세력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친일과 친미 성향을 대놓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태백산맥은 이 처음 읽을 때는 엄두가 안 나거든요. 이 암울했던 시대를 담아내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글밥이 좀 많아요.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근데 읽기 시작하면 이 멈출 수가 없는 책입니다. 역사 공부도 되지만 거울처럼 지금 우리 현실도 비춰볼 수 있는 소설이에요. 열심히 읽고 다음 달에는 3권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2월에 읽은 책 9권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 달은 유난히 책을 통해 보이지 않았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 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술이 진보하고 좀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이 책은 영원할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도 한 달이었어요. 3월이 시작되고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감기 안 걸리시게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한 주 겨울이 물러날 때마다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득수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